안녕하세요. 오늘도 클래식 리뷰 채널에 방문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그것도 쌀을 담는 뒤주에 가두어서 굶겨 죽게 만든 사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가족사로 기록된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의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드는 이 이야기, 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영화 사도의 시선과 함께 그 비극의 실체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글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 영조가 자기 손으로 죽인 아들의 묘비에 직접 새긴 글입니다. 죽어서까지 미치광이라는 낙인이 찍혀야 했던 왕세자. 대체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비극의 시작부터 그 폐허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까지 그 기나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긴 이야기를 어떻게 따라가 볼까요? 크게 6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그 시작점에서부터 그 비극을 딛고 일어선 정조의 시대까지 이야기의 전체적인 지도를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모든 비극에는 씨앗이 있기 마련이죠.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 끔찍한 비극 역시 아버지 영조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아주 깊고 어두운 그림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조는 분명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 평생 두 가지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출생의 굴레예요. 그의 어머니는 궁궐에 허드렛 일을 하던 무수리 출신이었는데요. 이건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의 정통성에 평생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을 새겼고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으려는 완벽주의라는 갑옷을 입게 만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형 독살설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이복형인 경종이 갑작스럽게 죽은 뒤에 왕위에 오르면서 평생 의심의 눈초리를 견뎌야 했거든요. 결국 이 두 개의 그림자는 영조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불안과 콤플렉스를 한 번에 씻어줄 완벽한 후계자를 갈망하게 만든 근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그림자를 씻어줄 빛 같은 존재가 나타납니다. 42이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 사도세자였죠. 이미 첫아들 효장세자를 10살의 어린 나이에 잃었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7년 만에 태어난 이 늑둥이 아들은 정말 영조 개인을 넘어서 온 나라의 희망 그 자치였습니다. 실록에도 온 나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기록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어린 아들은요, 아버지의 기대를 정말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태어난 지 고작 15개월 만에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로 왕세자에 책봉되었고요. 3살 때는 비단과 무명을 보면서 이건 사치스러운 것이고 저건 검소한 것이다 라고 구분해서 영조를 아주 기쁘게 했죠. 또 밥을 먹다가도 아버지가 부르면 입안에 있던 음식을 뱉고 달려가 대답할 정도로 책에서 배운 효를 몸소 실천하는 아이였습니다. 그야말로 영조가 꿈에 그리던 완벽한 후계자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죠. 하지만 이 눈부셨던 희망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아버지가 기대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바라보게 되자 부자 사이에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바란 아들의 모습과 아들이 진짜 되고 싶었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영조는 오로지 학문, 즉 문으로 신하들을 압도하는 유교 군주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심장은 칼과 활, 즉 물을 향해 뛰었죠. 장수들도 들기 힘든 무거운 청룡 원월도를 자유자재로 휘둘렀고 나중에는 직접 무술 교본인 무예 신보를 쓸 정도로 무예에 대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후계자를 원했던 영조의 눈에 이런 아들의 모습은 왕의 제목이 아니라 그저 쓸데없는 잡기에 빠진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기대에서 벗어나니까 영조의 그 따뜻했던 시선이 정말 칼날처럼 차갑게 변해버립니다. 9살짜리 아들이 책만 보면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고통을 호소했을 때 영조는 아들의 아픔을 헤아리기는커녕 공부하기 싫어서 부리는 꾀병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던져 망신을 주고 외모를 비하하는 등 아들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던 그때 영조는 15살이 된 아들에게 아주 혹독한 시험대를 내밉니다. 바로 대리청정이었죠. 이건 아들을 믿는다는 신뢰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시험하고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교묘한 무대였을 뿐이죠.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영조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신하들에게 묻고 깊이 고민한 뒤에 신중하게 결정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마 이 기회를 통해 아버지의 신뢰를 다시 얻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아버지 말대로 중요한 군사 문제에 대해 신하들과 논의한 후에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럼 명조는 어찌하여 나에게 먼저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를 경솔하다며 꾸짖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아버지한테 먼저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것 하나 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느냐? 면서 무능하다고 질타하는 겁니다. 이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올감이었던 거죠. 영조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뭄이 들고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자연재해마저 전부 너의 덕이 부족한 탓이라며 아들을 몰아붙였습니다. 한때 온 나라의 희망이었던 아들은 이제 모든 재앙의 원흉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끝없는 압박 속에서 결국 왕세자의 정신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심리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도세자는 환각을 보기 시작했고요. 또 의대증이라는 아주 기이한 병을 앓게 됩니다. 이건 옷을 입는 행위 자체에 극심한 공포와 분노를 느끼는 병인데요.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아주 심각한 불안장애나 강박증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옷이 몸에 닿는 것만으로도 광적인 분노를 터뜨려서 옷 한 벌을 제대로 입기 위해 수십 벌이 태우고 찢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면에 쌓였던 그 분노는 결국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충동을 이기지 못한 그는 궁녀와 내관들을 살해하기 시작했고 그 희생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무려 100여 명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한때 나라의 희망이었던 왕세자는 이제 궁궐 안의 공포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조가 어느 날 물어요. 대체 어찌하여 그리 미친 짓을 하느냐고요. 그때 사도세자가 한 대답이 정말 이 비극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부왕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니 서럽고 꾸중하시니 무서워서 그 마음이 화가 되어 그러합니다. 이 대화는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하고 또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의 사랑을 얼마나 처절하게 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왕세자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병을 넘어서서 왕실의 권위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 이모화병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 비극의 방화쇠를 당긴 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생모, 영빈 이 씨였죠. 아들이 칼을 들고 영조의 처소로 향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가 영조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어린 손자, 즉 훗날의 정조를 지키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아들을 처분해달라는 너무나도 참혹한 청이었습니다. 영조의 결단은 정말이지 단호하고 잔혹했습니다. 아들에게 자결을 명했지만 신하들의 만료로 실패하자 그는 쌀을 담는 뒤주를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8일이 시작됩니다. 첫째 날, 세자는 영조의 명으로 뒤주에 갇힙니다. 둘째 날, 어지럽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고요. 넷째 날, 아들이 밖으로 나오려 하자 영조가 직접 밧줄로 뒤주를 꽁꽁 묶고 풀더미로 덮어 빛 한 줄기마저 차단해버렸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소변으로 갈증을 달래고 마침내 여덟째 되는 날 왕세자는 그 좁은 뒤주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영조는 뒤주에 구멍을 뚫어 아들의 시신을 직접 만져보고서야 그 죽음을 비정하게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야 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영조의 손자 정조였습니다. 할아버지 손에 아버지를 잃은 소년, 죄인의 아들이라는 멍에를 쓰고 왕이 된 그가 즉위식 첫날 모든 신하들의 심장이 얼어붙을 만한 한마디를 선포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첫째,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지극한 효심의 표현이었고요. 둘째, 아버지의 죽음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세력에 대한 서슬퍼런 경고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인의 아들이 아니라 정당한 왕위 계승자로서 자신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선포였던 거죠. 정조는 아버지의 그 비극을 그냥 슬픔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걸 자신의 개혁 동력으로 삼았죠. 할아버지 영조의 소통 정치를 이어받으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의 비극이 그 닫힌 궁궐 안에서 일어났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재위 기간 동안 연평균 행차 횟수를 보면 정조는 할아버지보다 거의 2배나 더 자주 궁궐 밖으로 나가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 그리고 광기 속에서 죽어간 아버지. 이 엄청난 슬픔과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정조는 어떻게 조선의 가장 위대한 개혁군주 중 한 명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평생의 한을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며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어쩌면 이 한 가족의 비극은 한 시대의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